제일 첫째 이번 지방선거가 맞닥뜨리는 첫째 과제는 내란극복입니다. 내란극복 문제가 이번 선거와 어떻게 관련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는지를 김동인 교수님이 모두 발언 한 5분 좀 해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저도 내란극복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오시고 이제 TV 보시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냥 정리를 해봅니다. 12.3 내란이 나오고 지금 저희들이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3 내란에 대한 정치적 국민들, 주권자 국민들에게 정치적 평가, 판단이 될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 여러 가지 미래를 통해서 보는 것은 12.3 내란에 대한 법적 판단과 평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과 관련돼서 수사들이 거의 마무리 안 되지 않고 어쨌든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가 종결이 되어지고 있고 내일부터 거의 한 달간 일정상으로 보면 선고가 대기 중인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고발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가 아니고 위기 이후에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가는 정치적 기점이다. 이런 국뽕의 저서도 있고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 정치의 회복 탄력성 이렇게 하면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헌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내란 시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당연적으로 성명이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란 청산의 현재 수준을 한번 점검하고 6.3 지방선거와 6.3 지방정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있죠. 평화가 지금 3대 특검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 최성전 특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대상 및 혐의에서 나오고요. 대부분 수사는 종결되어져 있고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은 선고 대기 중으로 되어 있고 최성전 특검은 재판 시작. 세부적으로 보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현재 윤석열 같은 경우는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재판으로 해서 위협성은 인정이 되어진 상태고 부분적으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어져 있고요. 이 경우 윤석열은 8개의 형사재판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가지고 구형이 내려졌죠. 보시는 것처럼 8명 각각 4년부터 10년까지 구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결국은 1996년, 97년이겠죠. 전두환 목격에서 승무원부터 처벌할 수 있다는 전례에 따라서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본시 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관저공사 이후에 밝혀진 또 많지 있죠. 관저공사 특혜라든지 국회의원 전당대회 개입 같은 것들.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국회에 제2 특검법이 상정되어져 있죠. 국회의 지금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임성건의 금융로비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2 특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서 구형 같은 걸 통해서 비상계엄의 위협성이라든지 권력 사회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이 되어져 있지만도 남은 부분은 여전히 법적도 남아있지만 정치적 제도적 미완이 있는 부분이 남아져 있고요.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종합특검 내란을 뉴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도 2월 23일부터 2개가 설치될 것이다. 선고는 뉴스 보시겠지만 내일 윤석열의 체포방해와 관련돼서 구형 10년 맞은 거죠. 이게 내일 이제 선고가 되고요. 21일 날 15년 구형을 받은 한덕수의 내란 방조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어제 구형받은
8명 내란 1심 선고가 있고 2월 21일 날은 15년 구형을 받은 이상민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방송국 단수 남자 관련돼서 21일 있고 그래서 거의 내일부터 한 달간 내란과 관련되어진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보면 부산과 관련되었습니다. 실제 내란이 일어났을 때에 부산의 정치인들의 내란 관련 발언들 다 아실 겁니다. 박종철, 그다음에 정채수, 최도석, 그다음 국회의원 박수현 이것이 워낙 많이 나와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사 표명이 아니고 헌법 질서 자체를 벗어나는 내란을 강조하는 발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시민대표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발언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기서 내란 진행 과정에서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부산 광역단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의 그 애매모호한 진영 논리를 우선 이중적 태도 명확하게 시선 내란 전후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신용은 연결되는 문제는 보고요. 결국은 이게 부산 지역을 좁혀서 본다고 하면 지역 권력 구조 아시다시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 기초의 전체 국힘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내란의 공정 문제를 규명하고 공정히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전당대회인데요.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비상계약 이후 촛불 집회라든지 1인 시위 기타 여러 가지 있었고 그 과정에 내란 백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울산 지방선거 이전에 발표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단순히 반대 세력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감시자에서 기준 제시사로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지방선거에 뭐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서 그러는데 내란을 강조하고 옹호하고 신목한 특히 부산 지방 정치 세력에 대한 민주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13내란 전후 과정에 일어난 모든 부산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엄밀하게 최정하고 기록하고 검증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민주행정, 정치행정 모델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이제 현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결론적으로 지금 내란 청산 과제가 부산에서도 이번에 부산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나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먼저 질문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약간 도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도영 교수님은 내란 극복의 과제가 지방선거의 메인 아젠다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방선거는 일꾼 뽑는 거라고 하는 규범대로 가는 게 맞다.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100번 맞는 거죠. 내란 청산은 여전히 물론 내란에 찬성하는 것은 대단히 극소수긴 하지만 정치적 아젠다인 겁니다. 저는 그 정치적 아젠다로 이 지방선거의 프레임이 가게 될 경우에 그게 과연 지방선거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그것도 176석의 그대의석을 가진 여당이 택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중요한 프레임이니까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안 갈 겁니다. 당연히. 서울 같은 데서도 안 갈 거고요.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면서 힘 있는 여당이 뭘 줄 수 있는지를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보여주겠죠. 부산은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부산만은 정치적인 규정을 하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저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좀 반대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품금을 심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삶의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세력이 우리다. 그리고 이 정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는 간단하게 5년갈 정부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15년갈 정부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를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걸 명확하게 사인을 주는 그런 선거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뭘 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거로 가야 저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김노희 교수님을 제가 조금 아마 곡해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제 토론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토론이 되는 거죠. 김 교수님 뭐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을 이렇게 제가 발제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고승하고 혼자 하나만 막 알았는데 이번 6.3 지방선거가 어떤 프레임으로 갈 것이냐. 저는 전국적 단위에서는 내란 극복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일정상으로 보면 3월 일정이 이번 달 중순부터 해서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내란과 관련되어지는 새로운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6.3 선거가 거기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란 극복이 일단 프레임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힘이 이렇게 절연을 해야 됩니다.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박근혜 당시 탄핵처럼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발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진영에서는 좋은데 그런 점. 그 다음에 계속 저 오늘도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내란 전담재판부 계속 뉴스가 재생산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어지고 딱 1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인데 전국적으로 보는데 부산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그렇게 분위기 좋고 할 때에 부산을 확 뒤집어졌는데 왜 2022년 총선 때는 안 됐느냐. 결과가 여론조사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막판에 이게 PK가 TK에 원심 90년이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이게 견제론이 작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정당 입장이라든지 선거운동가 입장에서는 절대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상 문제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나갑니다. 구도는 정해져 있고 인물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정책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거라 이번에는 마음대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포스터 해수부의 모습이 이렇다. 아파트와 바다와 노이만 있는 부산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누가 가장 청사를 잘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좌우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괜히 나서서 탄핵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돼서 프레임을 짜면은 이게 막판에 역풍이 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최소 시민사회단체가 어느 정도 언급하고 대명분상으로 하는 것은 전략상은 괜찮은데 선거운동 후보자 정당 쪽에서는 이거를 특히 부산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과 2024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2024년 실패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한다면 차교수를 갖고 부산은 선거 구도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은 부산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내야 그렇죠. 해양 수도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 생각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술이 많은 거죠. 토론의 강점이긴 한데 제가 질문을 수렴을 해보셔서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 교수님이 강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시민사회, 재정당 시민사회는 내란 청산을 버려야 됩니까? 90% 풀려고 있습니까? 근데 제 말은 그 정치 세력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정치 세력한테 그걸 강요하거나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내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가는 거는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그것에 우선권을 둬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비율로 따지자면 제가 볼 때는 한 20-30%는 내란 프레임에 의해서 쟤들 그냥 기본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70-80%는 힘 있는 여당론을 갖고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그걸 갖고 내란으로 가고 정치적인 이슈로 가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 일단은 예컨대 선거 캠프에서 전략 짜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역시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야니 내란 때 뭐했어 이 소리 해봤자 서울 시민들 표에 1도 도움 안 된다. 오세훈 시장도 아마 그거 알 거고요. 박주민 뭐 지금 서울시장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거 알아서 그 이야기 꺼내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내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뭐라 퍼센테이지의 문제, 정도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걸 버릴 수는 없지만 버리지가 않고 버리질 수가 없죠.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용 용도가 내란 예. 청산을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용도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용도가 없는 거라면 사실상 내란 청산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면 나머지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지방선거도 사실은 부산 선거에서 부산 민주당이나 국힘당 계열이 시장 선거에서 싸울 때 결국 뭐 부산 그러니까 몇 가지 나왔던 부산 과제들 그런 가지고 했지만 당연히. 근데 저는 그 내란 청산의 드라이브가 70, 80%가 걸리고 조기 시작하고 그게 사회 대개혁을 향한 이슈하고 진보의 이슈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거꾸로 말하면 저쪽에 충분히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보수를 청소해야 될 시점에 보수를 청소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또범하게 했죠. 2017년에. 그것이 사실 딜레마죠. 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란 청산이라는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아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진이 내란 청산을 가지고 본진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걸 내세웠다가는 또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매우 전도의 문제고 전략 전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내란 청산이라는 구도를 민주당이 아마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칼집소를 칼처럼 감추고 그런 겉으로는 다른 걸 내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짧게 선거에서 이기는데 뭐 흥묘 백묘 그 무슨 상관입니까? 다 끌고 오는 거죠.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건 써야 되고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내란 청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뭐 정의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란 청산 그 다음에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 대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 그 다음에 부산의 민생을 얼마만큼 끌어올리고 해결할지 이런 공약들이 나와서 정의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잘 믹스된 그런 정책을 좀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아까 저희가 얘기는 좀 잘 못했지만 저도 시간이 좀 못했지만은 우리 한국의 정치인은 정당들이 균열을 활용을 하잖아요. 좋은 균열을 아니고 나쁜 균열을 활용해서 표를 동원하는데 지역주의 균열도 있고 이념 균열, 그 다음에 세대 균열 그 다음에 이제 계급 계층 균열, 그 다음에 남녀 균열이 지난 대선부터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란 정치인이 더 필요하냐면 이게 이념 균열에서 중도가 있는 거거든요. 무당층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가 있고 중도층들이 있어요. 아까 부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부산에서 무당층이 30%입니다. 민주당은 33, 국민의힘 33, 무당층이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30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내란 청산이 안 돼요. 국힘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란 옹호하고 윤호빈하고 그분이랑 놀고 저런 식으로 되면 이분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왜 부산민주당이 내란 청산 안 해줄까요? 당연히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하게 하다 보면 반동이 나오기 때문에 저쪽도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념 균열에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내란 청산 이 부분은 살아있다 부산에서도 그렇지만은 잘 배합해야 된다 실용주의 정치가 네. 예, 결론상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도 마침 됐고 이 부분에 그러니까.